한 남자가 자신의 픽업 트럭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완벽한 밀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피해자의 아내가 여러 남성들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 중 한 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죠. 용의자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는 여느 수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진범이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이유들로 인해 용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 사건은 비로소 진정한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62년 9월 8일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의 델리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셰릴 가스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넘치는 중산층 대가족에서 자랐으며 8명의 아이들 중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엄청난 귀여움과 총애를 독차지했죠. 작은 마을 소녀였던 셰릴은 또래들보다 훨씬 더 태평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했고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즐겼죠. 셰릴은 5학년 때 앤디 가스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앤디는 외향적인 성격에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았고 얼굴도 잘생겨서 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죠. 그는 셰릴의 동급생이자 이웃이었고 근처에 사는 5명의 아이들 중 맞이이기도 했습니다. 앤디는 셰릴을 유독 각별히 챙겼으며 셰릴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늘 제때 그녀 앞에 나타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두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이들의 관계는 한층 더 발전했고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공식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두 사람은 뜻을 모아 함께 공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셰릴은 입대를 포기하게 되죠. 바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사람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셰릴과 앤디는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앤디는 계획대로 공군에 입대해 복무하고 셰릴은 집에서 마음 편히 출산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 12월 27일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부부는 첫 아이인 체드를 품에 안게 되었죠. 이후 부부는 카스웰 공군기지가 있는 텍사스주 포트워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앤디는 늠름하게 군 복무를 이어가면서 아내와 아이를 정성껏 돌볼 수 있었죠. 이어진 몇 년 동안 부부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이들 5 식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셰릴은 집에 있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동네의 한 볼링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랜드 나이트라는 남자를 처음 알게 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랜드 역시 카스웰 공군기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랜드 또한 이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고 성격이 꽤 다정다감해 보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아주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던 중 앤디가 임무를 띠고 중동으로 파병을 떠나게 됩니다. 앤디가 없는 이 시간 동안 셰릴은 견딜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고 아무도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쏟아주지 않는 날들을 그녀는 견디기 힘들어했죠. 그래서 그녀는 다른 이성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중에는 랜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랜드 역시 셰릴에게 강한 호감을 품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우정이 결국 은밀한 불륜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앤디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셰릴은 겉보기엔 여전히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죠. 앤디는 아내가 랜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1987년 앤디가 공군에서 전역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인 델러번으로 이사했습니다. 셰릴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랜드와의 불륜 관계가 영원히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앤디는 여행사 영업사원 자리를 구했고 셰릴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영업 업무 특성상 앤디는 출장이 매우 잦았죠. 앤디가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셰릴은 또다시 욕구를 참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새로운 남자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앤디는 셰릴과의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죠. 그는 순진하게도 자신이 계속 집을 비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탓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장을 가지 않기 위해 멀쩡히 다니던 여행사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직접적인 결과는 부부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끔찍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기꺼이 나서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점차 빚의 수렁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 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죠. 가장 나이가 많았던 첫째 체드는 부모님이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다투셨던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디는 서로의 감정을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홀로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두면 셰릴과의 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별거하는 동안에도 앤디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수시로 집에 들렀습니다. 앤디는 물론 아이들 역시 그가 하루빨리 셰릴과 화해하고 다시 합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러나 바로 이 무렵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1994년 7월 4일 순찰을 돌던 경찰관 팀 위컴과 그의 부하 직원은 에임스 백화점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멈춰서 있는 붉은색 픽업 트럭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팀이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운전석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한 남자가 운전석에 비스듬히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팀 경관은 이 남자가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안전벨트를 얌전히 메고 있었고 그저 술에 잔뜩 취해 잠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팀이 그를 흔들어 깨우려 했을 때 남자는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야 팀 경관은 남자의 왼쪽 가슴에 난 상처와 옷에 번진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겁니다. 곧이어 마이클 마락 경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합류해 차량 내부와 현장 주변을 샅샅이 감식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인 마이클 경관의 눈에도 이 사건은 매우 기이했죠. 피해자의 몸에는 단 하나의 상처만 있었는데 두꺼운 겉옷과 흉골을 단번에 관통한 이 단 한 번의 상처가 치명상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런 종류의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여러 번, 심지어 수십 번씩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심한 공격을 당하고도 극적으로 구조되어 목숨을 건지는 피해자들도 있죠. 이로 미루어 보아 이번 사건의 범인은 엄청난 팔힘을 가졌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만큼 아주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면밀한 조사 끝에 차량 열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외에 범인이 현장에 남긴 단서는 그야말로 전무했죠. 마이클 경관은 범인이 차 열쇠를 빼앗아간 이유가 피해자에게 숨이 붙어 있더라도 차를 운전해 도움을 청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려던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바로 앤디 가스퍼였습니다. 차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정황을 고려할 때 앤디는 누군가와 창밖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범인은 앤디의 안면이 있는 지인일 확률이 매우 높았죠. 이에 마이클 경관은 두 갈래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사건 현장 주변에서 잠재적인 목격자를 탐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앤디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부터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가장 먼저 이 참담한 비보를 앤디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앤디의 부모님과 아내 셰릴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나마 나았지만 아직 어린 앤디의 새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입 밖에 내야 할지 막막했죠. 사건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첫째 체드는 집 밖에서 번쩍이는 경찰차 경광등과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찰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단번에 직감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날 밤 새 아이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엉엉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체드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죠. 아내 셰릴도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비통해 보였지만 앤디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떠올리지 못했고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도 일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앤디의 집 이웃들과 사건 현장 주변 이웃들을 끈질기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무려 2명의 목격자가 뉴욕주 번호판이 아닌 타주 번호판을 단 똑같은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상한 차는 사건 발생 직전 앤디의 집 근처를 맴돌며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중 한 이웃이 눈썰미 좋게 차량 번호판을 메모해둔 덕분에 수사에 엄청난 진전이 생겼죠.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경찰은 단숨에 차주를 특정해냈습니다. 바로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랜드 나이트였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즉각 오하이오주 카이오가 폴스로 차를 몰아 그곳에서 랜드를 찾아냈습니다. 랜드는 경찰로부터 앤디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도 어떠한 슬픔이나 놀라움을 보이지 않는 기이한 태도를 보였죠. 마이클 경관이 앤디의 집 근처에 왜 나타났었는지 캐묻자 랜드는 그저 근처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러 갔었을 뿐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석연치 않았던 마이클 경관이 그 친구가 대체 누구인지 꼬치꼬치 따져 물었지만 랜드는 굳게 입을 닫아버렸죠. 마이클 경관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자 랜드는 마침내 앤디의 아내 셰릴과 과거 불륜 관계였음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셰릴과 만난 지 아주 오래되었다며 자신은 앤디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경관이 보기에 랜드는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했고 신체적 능력도 다분했습니다. 체격이 위압적으로 건장해 보이지는 않았어도 그는 철저히 훈련받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랜드는 앤디 사건의 1순위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즉시 오하이오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랜드의 집과 차고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랜드의 집에서 보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그와 셰릴이 은밀히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를 분석해 보니 셰릴과 앤디가 저녁 후 뉴욕주로 돌아온 이후에도 랜드와 셰릴이 몰래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편지 속에서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미래를 꿈꾸며 큰 집을 짓고 농장과 말들을 소유하고 싶다는 핑크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편지들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게다가 경찰은 수많은 편지 중 하나에서 아주 섬뜩한 문구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앤디가 죽었거나 내가 죽었거나 아니면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 모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뼈대 있는 철통 같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랜드가 앤디의 죽음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랜드 나이트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죠. 하지만 랜드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지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 존 엘모어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존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후 랜드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경찰에 전혀 없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경찰 역시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타깃을 앤디의 아내 셰릴에게로 돌렸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다시 한번 셰릴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죠. 경찰이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셰릴은 랜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딱 잡아댔습니다. 남편 앤디가 군에서 전역한 이후로는 랜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단언했죠. 마이클 경관은 그녀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셰릴의 태도는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떡하니 앉아 경찰관들이 수색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뛰어난 직감을 가진 마이클 경관에게 마치 여기를 파헤쳐보라고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처럼 보였죠. 마이클 경관은 셰릴을 비키게 한 뒤 그녀가 앉아있던 침대 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트리스 아래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꽁꽁 숨겨져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랜드와 주고받은 밀서들이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자 그제야 셰릴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거짓말을 했다고 순순히 시인하며 랜드와 불륜 관계였고 꽤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털어놓았죠. 이제 마이클 경관은 셰릴이 그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끔찍한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감추려 한 것인지 그 속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셰릴과 랜드의 통화 기록을 샅샅이 조회했고 기록에는 무려 수백 통에 달하는 잦은 연락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셰릴과 이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더 깊이 파헤치려던 찰나 그녀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마이클 경관과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자신 역시 살인 공범으로 체포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셰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태도는 매우 고분고분해졌고 남편 앤디를 해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녀의 옛 연인 랜드 나이트라는 것이었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랜드는 자신에게 몹시 병적으로 집착했으며 지난 2년 동안 관계를 정리하려 했었지만 랜드가 끊임없이 구애하며 스토킹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 다음 날 랜드에게서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랜드가 앤디를 해친 범인이 확실하다고 못 박았죠. 셰릴의 이러한 결정적인 증언으로 랜드에 대한 혐의는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경관은 여전히 셰릴 또한 이 끔찍한 범행에 깊숙이 가담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를 공범으로 올가맬 명백한 물적 증거가 아직 없을 뿐이었죠. 이듬해인 1995년 7월 카타라우구스 법원에서 랜드 나이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앤디의 부모님은 물론 랜드의 아내도 참석했죠. 맞습니다. 놀랍게도 랜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무고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이 내세운 핵심 무기는 단연 셰릴의 증언이었습니다. 검찰은 랜드를 셰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스토커로 묘사하며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위험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랜드의 변호사 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랜드가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셰릴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녀의 신빙성을 공격했죠. 현재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랜드가 피해자의 아내 셰릴과 불륜관계였다는 도덕적 일탈만 입증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셰릴과 외도를 한 이성은 랜드 한 명만이 아니었기에 만약 랜드가 용의자라면 셰릴의 다른 내연남들 또한 똑같이 용의선상에 올라야 한다는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재판은 랜드의 불륜 여부를 가리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는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존 변호사는 셰릴의 증언만으로는 랜드가 범인이라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나아가 존 변호사는 앤디를 해친 실제 범인이 누구든 간에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꾸민 조종자는 오히려 셰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셰릴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 자체가 오직 경찰의 의심을 돌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었죠. 존은 셰릴이 수사 초기 경찰에 여러 차례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한 점을 꼬집으며 그녀는 도덕성이 철저히 결여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맹봉을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여자가 법정에서 하는 증언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몰아붙였죠. 또한 존 변호사는 다른 누구보다 셰릴 본인에게 범행 동기가 훨씬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나 별거 중이었고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연체된 대출금까지 잔뜩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셰릴은 랜드보다 훨씬 더 앤디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래야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 앤디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범인일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이었죠. 이어 검찰과 경찰 측은 랜드의 집에서 압수한 편지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 랜드를 유력 용의자로 확신하게 만든 바로 그 물건이었죠. 이외에도 랜드의 뉴욕주 방문 일정 증명서와 그의 차량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쐐기를 박는 증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랜드가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치밀하게 엿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존은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검찰의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죠. 상상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 측의 강력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숨막히는 공방을 모두 경청한 뒤 몇 시간의 피말리는 숙고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랜드 나이트의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앤디의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랜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간 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해 재판정에 왔건만 정작 눈앞에서 버젓이 족쇄를 풀고 자유의 몸이 되어 법정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랜드와 셰릴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예전으로 뻔뻔하게 되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은 명백히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앤디의 부모님에게 이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앤디의 아버지 호레이스는 매년 잊지 않고 마이클 경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진척 상황을 물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녀석이 정말 결백하다면 내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냐는 피 끓는 외침이었죠. 마이클 경관은 앤디 부모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뼈저리게 이해했지만 경찰 신분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년간 앤디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 셰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짙은 의구심은 끝내 거두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모순적인 상황이었죠. 아버지 호레이스는 마음 한구석으로 이 사건이 영구 미제로 묻힐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년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시간이 흘러 2010년 앤디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째 되던 해 아버지 호레이스의 끈질긴 진념이 드디어 기적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라우구스 경찰서 내에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율리엄 부보안관을 주축으로 하여 과거 앤디 사건을 담당했던 마이클 경관, 데니스, 그리고 어니스트 경관 등 정예 멤버로 구성되었습니다. 팀이 결성되자마자 마이클은 묵혀두었던 앤디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진정한 난관은 어떻게 범인을 찾아낼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사관들은 모두가 랜드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골칫거리는 랜드가 과거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그를 살인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법의 장벽이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버팔로의 연방수사국, 즉 FBI에 다급히 연락을 취해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FBI 소속 브렌트 수사관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묘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랜드를 직접적인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면 셰릴과 랜드를 청부살인 혐의로 우회하여 기소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기발한 제안이었죠. 물론 보이지 않는 거래를 입증해야 하는 청부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자들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말은 쉽지만 터무니없는 허풍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뛰어난 요원들에게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2명의 FBI 요원은 용의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아주 위험천만한 승부수, 일명 치밀한 덫을 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렌트 수사관은 과거 랜드를 유죄로 이끌지 못한 결정적인 패착이 직접 증거의 부재였고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경찰에게는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2010년 5월 18일, 마이클 경관은 셰릴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셰릴은 자신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떳떳하게 나타났죠. 셰릴이 취조실에 들어서자 마이클 경관은 자리에 앉아있던 2명의 낯선 FBI 수사관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적 함정의 일부였죠. 예상치 못한 FBI 등장에 당시 셰릴은 분명 속으로 무언가를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5분 동안 마이클과 셰릴은 긴장을 풀기라도 한 듯 날씨나 스포츠 경기 같은 일상적이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돌연 마이클 경관이 매서운 눈빛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FBI가 앤디 사건 수사에서 중대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피해자와 범인 모두 퇴역 군인이기 때문에 연방수사국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묵직한 말도 덧붙였죠. 마이클은 오늘 그녀를 이 자리에 부른 목적이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검찰과 유죄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면받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다 괘씸죄까지 더해져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를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유롭던 셰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새 남자친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벌떡 일어나며 당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제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 라고 다그쳤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겨있던 셰릴은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16년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범행을 털어놓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로 앤디를 너무나 증오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고 자신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었다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지역 경찰서와 FBI의 치밀한 공조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은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왔고 게다가 권위 있는 연방 요원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셰릴로서는 경찰이 빼도 박도 못할 새로운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완벽하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셰릴이 자백을 마친 직후 그녀는 청부살인 혐의로 그 자리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곧이어 마이클 경관과 두 FBI 요원은 숨돌릴 틈도 없이 랜드를 검거하기 위해 오하이오주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랜드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 또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셰릴의 완벽한 자백을 이미 무기로 확보한 상태였기에 다음 단계는 한결 수월했습니다. 마이클 경관은 랜드를 마주하자마자 셰릴이 이미 구속되었으며 경찰의 사건의 모든 전말을 낱낱이 이실직고했다고 강하게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이제 랜드가 대답할 것은 당신이 앤디를 해쳤는가 하는 단 하나의 질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에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뼈있는 경고도 잊지 않았죠. 마이클 경관의 매서운 눈빛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랜드는 마침내 길었던 침묵을 깨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한 짓입니다. 랜드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끝까지 찌질하게 이 모든 것은 셰릴이 자신에게 지시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셰릴 가스퍼는 카타라우구스 법정에 서서 기어들어가는 듯한 개미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추악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연방수사국이 다른 죄목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뒤에야 항소할 권리마저 완전히 포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 살인의 주범 랜드 나이트는 가석방 없는 24년형을 포함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오하이오주 엘크턴 교도소에서 여전히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며 복역 중입니다. 뒤이어 11월 15일 셰릴 역시 유죄 협상 결과에 따라 가석방 없는 18년형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일 윌리엄스 판사는 셰릴 가스퍼가 작성한 성명서의 내용을 법정에 낭독했습니다. 제가 랜드 나이트와 맺은 관계로 인해 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점을 깊이 후회합니다.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이 끔찍한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